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예측 불허의 명승부 속에 역대급 대회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말레이시아와 2조 마지막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득점 합작에도 불구하고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 동점골을 허용하며 3대3으로 비겼는데요. 이로 인해 16강 한일전은 무산됐습니다. 16강전을 이미 확정한 가운데에도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키면서 경기력을 극대화하고자 했지만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이기지 못했는데요. 과연 한국이 이날 보인 문제점과 아쉬운 점들은 무엇인지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2위로 마쳤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조 1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했던 요르단이 바레인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3위로 추락했고, 마찬가지로 자력 승리를 통해 16강에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기면서 2위가 됐고, 첫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1, 2위가 아닌 3위가 될 것이 점쳐졌던 바레인이 2승 1패 한국전만 패배하고 남은 두 경기를 승리하면서 조 1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81.3%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볼을 지배했고요. 슈팅 숫자도 20대 7로 3배 가까이 많았지만 유효 슈팅이 8대 4였다. 결국엔 우리가 많은 기회를 유효한 장면으로 전환시키지 못했고, 말레이시아가 신속한 역습 축구, 실리적인 역습 축구를 통해서 우리의 뒤를 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 클린스만 감독은 4-4-2 내지 4-2-3-1 포메이션으로 선발 명단을 구성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1, 2차전 경기 결과를 통해서 다른 조의 상황까지 포함했을 때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조 3위를 차지한 팀들 중에서도 승점이 각각 2점과 3점에 불과했기 때문에 1, 2차전 결과에서 승점 4점을 얻은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아무리 크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 3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 2차전에 경고를 받은 선수들이 많았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을 조금은 쉬게 하고 체력적인 부분뿐 아니라 경고 누적으로 인해 16강에 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그대로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전술적인 호흡을 맞추는 것을 선호했는데요. 이날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가 그대로 출전했고, 손흥민 선수가 투톱 파트너이자 공격에 프리롤을 맡은 것은 그대로였지만 왼쪽 측면 공격수로 정우영 선수가 배치됐고, 이재성 선수가 2선이 아니라 황인범 선수의 곁에서 3선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됐고, 포백 라인은 이기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서령우 선수가 왼쪽에,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됐고요. 두 명의 센터백 자리에는 정승현 선수가 벤치로 내려오고, 김영권 선수가 왼쪽에,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됐고, 조현우 선수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1, 2차전 경기에서 아쉬움이 드러났던 것이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 이강인 선수의 수비 부담, 상대 수비의 견제를 풀어줄 만한 공격력을 보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 박용호 선수 같은 경우도 중앙 지역에서의 빌드업 연결, 정승현 선수 역시 기점 패스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좋고 볼 배급력이 좋은 이재성 선수가 중앙 3선으로 이동하고, 김영권 선수가 후방 지역에서 많이 공을 만지면서 빌드업을 주도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경기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매끈하게 후방에서 공을 관수하고 전개하고 패스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면서 벤투 감독 시절의 플레이 패턴이 조금은 드러났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국의 플레이에 맞서서 말레이시아는 거칠고 강하게 또 라인을 내린 게 아니라 전방 압박을 구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자 했는데요. 김판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테크니컬 디렉터로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한국 대표팀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 선수들의 특성과 또 패턴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별 특성에 맞춤 수비를 구사했는데, 특히 조금은 이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고의로 이제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는 모습들이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전반 8분 만에 말레이시아 수비수가 조금은 공이 빠진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거친 발길질로 이제 파울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좀 경고 내지 퇴장이 나오지 않은 게 아쉬웠어요. 이강인 선수가 바닥에 나뒹굴면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이번 경기 대회를 앞두고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을 당하면서 예방 주사를 맞았던 이강인 선수가 이날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감정 컨트롤을 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11분에는 센터백으로 출전한 김영건 선수의 패스 배급력이 돋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수비 지역에서 단숨에 오른쪽 측면 전방으로 오버래핑한 김태환 선수를 향해 롱패스를 전개했고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패스가 날카롭게 문전으로 이어졌지만 수비가 차단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드도 잘 활용했고 후방에서 패스의 질도 좋았고 또 상대의 시선을 끌어내는 3자의 움직임도 가져가면서 요르단과의 2차전 경기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꽤 많이 해소한 그런 경기력을 초반에 보여줬거든요. 전반 15분 같은 경우에도 왼쪽으로 이동한 서령호 선수의 롱패스가 배후 공간으로 이어졌고 왼쪽의 사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도 정우영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허브 역할을 해주면서 정우영 선수가 리턴 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몰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의 선방에 맡긴 장면이 있었습니다. 좌우 측면을 흔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압박이 헐거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전반 19분 말레이시아가 역습 공격을 펼칠 때 황희범 선수의 1차 방어를 벗겨낸 말레이시아 선수를 향해서 이재성 선수가 거친 태클을 가하다가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번 경기 사실은 1, 2차전에 무려 7명의 한국 선수들이 경고를 받은 상황, 경고 2회가 누적되면 16강전에 뛸 수 없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나 황인범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 같은 핵심 선수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경기 황희범 선수가 조금 파울을 조심하는 모습 속에서 중앙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재성 선수가 대신 나서서 좀 거칠게 발을 좀 들이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16강전에서 여전히 옐로우 리스크를 안게 됐고 황인범, 이재성 중에 한 명이 또 16강에서 경고를 받게 되면 8강에 뛸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경고 리스크가 있는 선수들을 또 주전 선수들을 투입한 것이 좀 꼭 필요했었는가 이런 아쉬움들이 계속해서 들고 있었는데요. 다만 전반 21분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정우영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잘 마무리한 것 골키퍼가 걷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골라인을 통과한 이후에 걷어냈기 때문에 VAR 체크를 통해서 득점이 인정되면서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고 이후부터는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의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주전 선수들의 합을 맞추고 또 말씀드린 대로 박용호 선수라든지 정수현 선수를 빼고 또 정우영 선수를 선발로 가동시키면서 선수단의 조합을 새로 맞추는 플랜 A를 새롭게 재편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 조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35분에는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수비의 헤더 차단을 이강인 선수가 발리 슈팅으로 가져간 것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추가적인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장면들이 이어졌고요. 38분에도 황인범 선수의 장거리 패스를 왼쪽 사이드로 이동한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아서 문전까지 돌파에 들어가다가 수비가 먼저 발을 뻗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기 전에 공을 건드린 것이 자책골로 이어질 뻔한 것을 골키퍼가 막아내야 했던 장면도 있었고요. 42분에는 왼쪽 측면에 깊이 들어갔던 정우영 선수가 뒤로 내준 공을 이강인 선수가 왼발 아웃프런트킥 트리벨라로 불리는 놀라운 슈팅 기술로 골문 구석을 노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전반 44분에는 정우영 선수가 밀어준 공을 오버래핑에 올라온 서령호 선수가 크로스 패스로 연결했고 조규성 선수의 헤더 슈팅까지 나왔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요.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도 정우영 선수의 기점이 된 패스를 서령호 선수가 크로스 패스로 연결했지만 조규성 선수가 침투하면서 발을 뻗어봤음에도 공이 제대로 감겨 들어오지 않으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나면서 추가 득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듯 전반전은 우리가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어요. 84%의 볼 점유율에 슈팅 숫자 5대0 그리고 우리의 슈팅 5개 중에 4개가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고 빅찬스도 2개나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패스의 질 특히 서령호 선수의 크로스가 조금은 부정했던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르단과의 2차전이나 1차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보였던 아쉬운 부분들 패턴 플레이와 빌드업 플레이에 있어서는 나아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후반전에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운하기도 했었고 조금은 우리가 이런 리드 상태와 지배 상태에 느슨해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후반 시작 7분 만인 52분 전방 공격수 데런 룩 선수가 황인범 선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말레이시아가 공격 진영에서 쇼트 카운터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흐른 공을 이어받은 할림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견제 속에서도 조금은 놀라운 페인팅, 본인도 조금 볼 터치가 잘못되면서 흐른 상황 같긴 했는데 그 공을 다시 한번 확보해낸 이후 조현우 선수가 막기 위해 나왔는데 조현우 선수를 이제 또 한 번 속여서 돌아선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막기 위해 몸을 뻗어봤는데 여기서 그대로 조금은 각도가 부족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는 놀라운 개인 기술을 보여주면서 1대1의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한림 선수의 개인 기량이 나오기 전에 록 선수가 황희범 선수를 압박할 때 이게 정상적인 수비가 아니라 황희범 선수를 뒤에서 걷어차면서 공격자 파울로 나온 상황이 아닌가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VAR 체크가 실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VAR 체크를 온필드 리뷰까지 했던 주심이 이 장면이 파울이 아닌 정상적인 공격 성공이라고 판정을 하면서 우리 입장에선 조금 억울하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세를 몰아서 말레이시아가 공세를 더 올리기 시작했고, 동점골 직후 6분 만인 58분에 말레이시아가 역전골까지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왼쪽 측면에서 동점골의 주인공인 한림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 이후 연결한 크로스 패스를 문전 반대편으로 진입했던 아이만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커버에 들어오던 서령호 선수가 아이만 선수의 발 뒤꿈치를 걷어차는 상황이 됐어요. 공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조금은 너무나 아니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상대의 다리를 걷어찬 상황이 됐고, 결국에는 VAR 체크를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키커로 나선 아이만 선수가 62분에 역전골을 페널티킥으로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우리가 끌려가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곧바로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교체를 통해서 공격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방에서 고전하고 있던 조규성 선수, 그리고 조금은 체력적으로 상대의 몸싸움, 방금 말씀드린 그 충돌 상황에서 통증을 느낀 황인범 선수를 빼주고 부상에서 회복한 황희찬 선수와 중앙 미드필더 홍현석 선수를 투입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속도감 있는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64분 이강인 선수가 중앙지에서 탈압박을 하면서 왼쪽으로 뽑아준 공을 왼쪽 측면으로 이동한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 패스로 연결했고, 황희찬 선수가 반대편에서 헤더 슈팅을 가져가면서 기회를 맞이했는데 상대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조규성 선수가 빠진 이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경기를 지켜보니까 오히려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나오고, 또 황희범 선수가 빠진 이후 2선 빌드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공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손흥민 선수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함께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66분에도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스루 패스를 받아서 컷백을 내준 것을 중앙 지역에서 황희찬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간 것,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혀서 무산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역습 기회도 있었는데요. 67분에는 아이만 선수가 우리가 전원 공격을 했던 뒷공간을 노리고 내준 스루 패스를 한림 선수의 슈팅으로 마지막까지 가져갔는데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우리가 쐐기골을 내줄 뻔했던 위기 상황을 간신히 넘기기도 했습니다. 75분 클린스만 감독은 또 한 번 교체 카드를 꺼냈는데요. 정우영 선수와 서령호 선수의 왼쪽 라인을 오현규 선수와 김진수 선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진수 선수 역시 부상에서 회복해서 마침내 이번 대회 첫 출전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김진수 선수가 왼쪽 사이드를 커버하면서 한국의 측면 공격은 더욱더 날카로워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조규성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 오히려 오현규, 황희찬이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의 플레이메이커처럼 마치 토트넘에서의 최근 경기력처럼 보여줬는데, 75분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고 나서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자 반대로 돌아 들어온 이재성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이재성 선수가 컵백까지 가져갔지만 문전 근거리에서 오현규 선수가 시도한 슈팅이 골대 앞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파울루 조주에 선수가 또 한 번 이강인 선수를 노골적으로 거친 몸싸움으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가 페널티 에어리어 우측 후방 지역, 이강인 선수가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을 노리기 아주 좋아하는 위치에서 나왔고, 83분 이강인 선수가 이 상황에서 직접 왼발 프리킥 슈팅을 시도해서 2대2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슈팅이 정말 기가 막히게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노렸는데 크로스바를 맞고 골키퍼의 손을 맞고 들어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골키퍼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어요. 정우영 선수의 헤더골도 코너킥으로 어시스트했던 이강인 선수가 1골 1도움에 준하는 활약을 펼쳤지만 이 골이 사실은 본인의 골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기록상으로는 대회 3골이 아닌 2골에 멈추게 됐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의 왼발 미친 정확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2대2가 된 이후 다시 우리가 공격 주도권,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왔는데요. 85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왼쪽 깊숙한 곳으로 전환 패스를 보냈고, 이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문전까지 들어가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이번에도 손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했는데요. 손인 선수의 기점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왼쪽 깊숙이 들어가서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이 크로스 패스를 향해서 오현규 선수가 니어 포스트로 쇄도하면서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수비 2명이 달려들면서 발을 뻗어서 몸싸움을 가했는데 조금 거칠게 다리를 걷어차는 장면이 됐고, 이 장면 역시 VAR 체크를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3분,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왼쪽 구석으로 강하고 정확하게 때려 넣으면서 기어코 우리가 3대2로 역전하면서 조 1위를 차지하며 조별리그를 마치는 줄 알았는데요. 이날 경기에 워낙 선수 교체도 많았고 VAR 체크도 많았고 조금은 선수들의 파울도 많았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무려 11분이나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판공 감독의 노림수가 적중을 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10분, 스튜어트 윌킨의 중거리 슈팅이 조현 선수의 정면으로 흐른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 11분에는 또 다른 브라질 출신 기하 선수 모랄레스를 김판공 감독이 투입했고, 클리스만 감독은 이재성 선수를 빼고 박용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허리의 수비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대로 경기를 마치려는 한국, 그리고 끝까지 동점골을 노리려고 했던 말레이시아의 마지막 교체 카드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승 쪽은 김판공 감독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추가 시간까지 진행되면서 15분까지 이어졌을 때 교체에 들어온 브라질 출신 듀오의 합작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파울루 조제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앞쪽에서 한국 수비 2명을 등진 상태에서 공을 지켜내고 돌아서면서 교체로 들어온 모랄레스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모랄레스가 이 공을 받자마자 역시 수비의 견제가 있었음에도 강하고 정확하게 골문 우측 하단으로 땅볼 슈팅을 정확하게 찔러 넣으면서 3대3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장면에서 김영호 선수가 달려 나오면서 조주혜 선수를 견제해내려고 했지만 조주혜 선수가 워낙 좋게 버텨내고 돌아섰던 개인 능력도 좋았고, 또 우리의 결국에는 수비형 미드필드가 전문적으로 없는 상황에서의 문제점, 박용호 선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도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빌드업의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가 포백 앞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전사 같은 선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조금은 집중력이 흔들렸던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리드를 잡았을 때는 조금은 안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결국에는 동점골, 무승부를 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골과 함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김판공 감독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환호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아시안컵 본선 사상 첫 골이자 첫 승점을 얻어내게 됐는데요. 이날 경기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81%의 볼점율, 슈팅 숫자 19대 7이었지만 후반전 들어 특히 우리의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유효 슈팅은 8대4, 상대가 더 적은 슈팅 속에서도 꽤 많은 비율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결과 속에서 우리가 비기고 말았습니다. 2조 2위로 16강에 오르게 된 한국은 일본과 16강전 한일전을 피하게 되긴 했지만 F조의 1위와 16강을 치르게 됐는데요. F조의 1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킥오프할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의 맞대결 승리팀이 한국을 만나게 되는데요. 1월 31일 수요일 새벽 1시에 킥오프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이탈리아의 유로 2020 우승을 이끌었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와 만날 가능성이 큰데요. 사우디와 태국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팀과 16강에 만나게 될지, 또 16강에서 만날 팀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